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처럼 진실을 전하는 최후의 보루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용진이고요. 제 옆에 있는 이 든든한 친구는 김태현 기자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김태현 기자가 어떤 친구인지? 네, 오늘 하객진은 이 김태현 기자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좀 위기에 몰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잠잠이 묻혀지는 듯 했는데 지금 각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라는 게 상당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윤 총장의 입지를 흔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네,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군요. 나오기 시작한 보도들을 보면은 드디어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전혀 언론에 거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이전에 나왔던 국정감사 때부터 사실은 이 장모 의혹에 대해서 그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라는 프레임이 있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예, 보도는 조금씩 나왔는데 네. 예, 사람들이 윤석열이 설마 그랬겠어. 그렇죠. 예, 장모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 장모가 나쁘면 어쩌라고 사회가 책임져야 돼? 라는 그렇죠. 식이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청문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제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과 장모 의혹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고 사실 얼마 전부터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 관련 의혹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자, 일부 언론, 그러니까 뭐 MBC 스트레이트라든지 저희 아주경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보도가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자, 3월 20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언론들에서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드디어 덫에 걸린 윤석열 이런 제목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몇몇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 그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엮어서 가려는 기사들도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니들이 검증 좀 잘하지 그랬냐. 그쵸. 예. 그때 아무 문제 없대더니. 그쵸. 네. 야, 그것도 참 신박한 논리네요, 아주. 네, 예. 황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뭐 덫에 걸렸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 상처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그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수사를 안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그런데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검찰 쪽 수사라는 것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고요. 이게 대검에서 작년 10월에 의정부지검으로 넘어갔는데 거의 5달 정도를 뭉개고 있다가 예. 최근에 수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얼마 전에는 뭐 고소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취하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그만두라는 취하를 하고 조금 압박을 그만두라는 협박성 전화도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그 검찰의 이 수사가 뭔가 다른 의도,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겠다 웬만하면은 그런 의도로 보여요. 수사를 하는 모양은 보여주겠다. 다만 여기서 기소까지 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다. 뭐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장모 관련 의혹은 수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문정 검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법정에서 이미 자백 형태로 나와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법정 뭐 확정 판결문에도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법정 진술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기소만 하면 되는데 무슨 굳이 수사를 하느냐? 그렇죠. 증거들이 대부분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굉장히 황당한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사냐면 20일 오전. 네. 예, 한겨레에서 나왔는데 대검을 통해서 그 장모가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자한테 기사가 문제가 있다면 직접 기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치. 언론사에 전화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대검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는 전했다는 것은 조금 대검이 뭐 사유화된 그러니까 대검이 왜 그래? 네. 대검이 뭐 윤석열 총장의 뭐 개인 비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총장의 입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장모의 입장을 왜 대검이 참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장모에게 소환 조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보면은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은 지금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대검 아까 대변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부대변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부대변인. 네. 네. 근데 대검에서는 그 장모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 요 내용을 기자가 우리가 입장을 전한 걸로 이해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해명이 아니, 배경 이상합니다. 설명을 지들이 왜 해? 그러니까요. 아니, 그 배경 설명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답답스러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술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게 기술이 걸렸다는 게 법조계에서 쓰는 이제 은어인데요. 뭐냐면 이걸 분명히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기소를 하든지 뭐 유죄를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묘하게 법 적용을 특이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렇죠. 법 적용을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뭐 진술을 살짝 바꾼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소를 안 하거나 혹은 무죄를 때리거나 이런 걸 보고 기술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심지어 공소시효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알려진 바로는 이제 23일 기준으로 8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게 남은 건데 이게 사실 공소시효가 넘어가면은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변호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경심 교수님을 9월 6일에 그 공소시효 만료로 그렇게 기습기소했는데 설마 넘어가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글쎄, 저는 그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한번 넘겨봐.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쵸. 넘겨보면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 저희가 쓸 아이템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선거판에서 야, 그 상당히 윤석열이라는 재밌는 변수가 생기지 않겠나.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윤 총장님 화이팅이라는 슬로건 걸었던 그 후보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는데요. 맞다. 네. 그 예비 후보 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님 화이팅. 야, 무슨 선거 운동 나선 사람이 검찰총장 화이팅을 다 하냐? 그니까요. 저는 윤석열 그 총장이 뭐 정치권으로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또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를 한 것보다 행사를 했던 날짜가 특정된다면 공소시효가 그날로부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위조를 한 날 바로 그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위조를 며칠 먼저 하죠. 그리고 행사는 나중에 하잖아. 그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준히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4건이잖아요. 4건. 네. 4건이 모두 하루에 다 만들어졌을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만든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거나 6개월 남았다. 그다음에 행사 시점을 봐도 맨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정도 남았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황당한 것은 오늘 그 대검을 통해라는 그 입장을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나는 그 안 씨한테 그 상대방인 안모 씨한테 사기를 당한 거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문서를 위조하도록 덫을 놓았다. 이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행사하는 날짜를 피해가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위조만 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것도 신박한 논리네. 네. 와, 그분 누가 이 장모 최 씨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률적인 조언을 꽤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렇죠. 되게 사위가 법조인이라는 게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사위가 그렇죠. 좀 유명한 법조인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분 같은데. 근데 이분 참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곤란할 것이고 그렇죠. 안 하면 글쎄요. 누가 또 곤란해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다음 주에 기소가 안 된다면 또 재밌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벼르고 있네. 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기사가 있었죠. 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인턴을 할 때 엎드려 잠만 잤다. 잠만 자더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헤드라인으로는 마치 그 말한 사람이 잠을 자는 것처럼 봤다. 잠을 자는 것을 봤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을 잔 걸 본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고 들었다. 네. 이게 예. 정답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사진이 하나 떠 있는데 바로 요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엎드려 잠만 잤다고 아니 그러니까 잠만 잤다가 아니라 잠만 잤다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민 씨가 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성실한 학생이었다라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재판에 나와서 갑자기 잠만 잤다고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이 키스트의 그 무슨 생체 무슨 네. 분자 분석 센터인가 뭐 네네네. 그렇죠. 예. 이름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예. 그 센터장이라는 분이셨는데 담당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 네, 단기 담당 인턴은. 교수이죠. 그러니까 제이모 씨. 네. 예. 성은 정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랑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제이 씨, 그쵸. 제이 교수님이라고 제가 많이 썼어요. 저희도 기사 쓸 때 헷갈리지 않게 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님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이분은 정모 박사라고 나눠 아, 썼습니다. 바꿨었구나. 네네. 난 또 제이 교수라고 썼어요. 아. 여하튼 간에 내용상 보면은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 그럼 본인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 증거잖아. 예.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 증거 능력이 완전히 없고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잠만 잤다고 들었다면 학생한테 왜 잠만 잤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럼 맞는데 물어봤죠. 아니,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얘기가 왜 법정에서 나오죠? 일단 증거 능력이 없는데 법정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재질에서의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게 만든 검사도 웃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받아 쓴 기자들도 웃겨.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심지어 검사들은 여러 차례 불성실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불성실했다. 사흘 만에 못 쟀다 말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사실 이거를 어떤 혐의와 연관돼서 쓰는지도 모르고 썼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인턴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검찰이 했는데 네. 또 그 제이 교수가 검찰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도 읽고 성실하게 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턴 자체가 이 정 교수가 그러니까 정모 박사가 만든 인턴 단기 인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나와서 논문만 봐도 상관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그 조 씨랑 그리고 정 박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 제이 박사가 네. 자기가 다 뭘 해야 되는데 네. 분쟁이 생겼구나. 네,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얘를 관리를 못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센터의 연구원 한 명이 그 딸 조 씨한테 안 나와도 된다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인턴을 넣기는 했는데 네. 불러놓고 출근까지 시켰는데 네. 그 담당할 주체가 사라져버린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생체 분석 어떡한 이 센터가 그 당시에 갑자기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좀 분쟁이 있었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네네. 그래서 분쟁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재판을 들으면서 조금 의심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조 씨에 대한 딸 조 씨에 대한 그 뭐랄까 지원금 그 정도가 그러니까 지원금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인턴 월급. 네 월급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됐다고 해요. 왜? 빨리 뭐 사흘을 했든 나흘을 했든 네. 일을 했으면 줘야지. 그래서 좀 의심이 들었던 게 이 인건비가 그 정 박사의 수중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뭔가를 숨기고 싶은 게 아닌가. 세다 좀. 예, 네네네. 너무 셌나요? 좀 세다. 네. 이거 하객진 우리 오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래 해야 되는데 이거 저 그 얘기를 하면은 어쨌거나 이건 어디가 의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나가기는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조민 씨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연구소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깨졌든 아니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쳤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면 저기 그
개파 분쟁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조민 씨가 뭘 해야 될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제 8월 달부터 조민 씨가 케냐로 나갔다,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하나와, 그리고 공소장에도 적시가 돼 있지만 7월 20일, 21일 정도, 그러니까 3, 4일 정도만 근무를 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받아서 그거를 대학원 진학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몇 개가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시 출입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검찰이 분리할 때마다 그 용어를 하나로 합쳐서 쓰는데요. 그 출입증을 임시 출입증과 방문증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20일 정도를 조민 씨가 나온 건데. 잠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2, 3일 나가고 땡쳤다. 네. 그리고 케냐 갔다. 네. 였는데 그게 아니라 네. 방문증이라고 또 있었구나. 그래서 방문증도 있었고요. 임시 출입증도 따로 있었고. 따로 있었고. 네. 그래 다 합쳐보면은 20일 정도. 네. 그럼 다 했네. 그렇죠. 다 한 거 맞네. 그리고 그 케냐로 간 것도 그 인턴 한 달을 빠지고 갔다. 그리고 이 정 박사라는 사람도 케냐를 갈 거였으면 인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다. 시켜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7월 12일에 이제 2011년 7월 12일에 면접을 봤대요, 조민 씨가. 근데 그보다 한 10일, 20일 전 6월 20일쯤에 내가 케냐로 가는데 혹시 양해해 줄 수 있냐라는 메일을 보냈던 것도 검찰 측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싹 누락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예,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설령 조민이 잠만 잤다 쳐. 네. 그 다음에 얘기도 안 하고 케냐를 갔다 쳐. 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쵸. 예, 관리해줄 사람도 없고 시킬 일도 없고. 그러면은 잠이라도 자야지 뭐 할 거야. 그리고 거기 계속 있느니 그냥 케냐라도 갔다 오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20일 정도. 그쵸. 예. 그리고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이 인턴이 3주짜리 인턴으로 알고 있는데 네. 3주면 21일이고 네. 근데 20일 나가서 다 나간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공소장에는 20일, 21일까지 출석을 하고 22일에는 안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 측 증거로 22일에도 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검찰이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몰랐던 거야? 알고도 그랬다는 거야? 이게 재판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임시 출입, 그러니까 허위 인턴 증명서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7월 21일, 만약에 검찰이 얘기했던 7월 20일까지만 했다면 7월 20일까지만 한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가 위조가 아니라 그냥 날짜를 수정해가 다시 나올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그 공소장에는 그 어머니인 정 교수의 친구였던 그 이모 전 센터장이 발급을 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요. 인턴을 했다는 확인증 정도로 해서요. 그 변호인 측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거는 거의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게 정상적인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네. 그 교수가 써줬다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친구가 써줬다는 확인서만을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위조됐다고? 네. 써준 사람이 써줬다는데? 그 변호인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허위라는 증거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행사했다는 그 주장을 하기도 뭐한 게 거기 불합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이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네. 어디 이제 서울대였나요? 네. 서울대 의전원에 이렇게 그 제출을 하죠. 네. 제출하는데 원서를 제출하는데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방해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턴 증명서라는 건 애초에 발급되질 않았고, 그렇죠. 예, 인턴 확인서가 나갔는데 확인서는 교수가 직접 써줬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내용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양은 충분히 다닐 만큼 다녔고, 네. 예, 사전에 필요한 양해는 다 구했고, 네. 불성실했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나마 불성실히 하지도 않았고. 그럼 뭘로 기소한 거야, 이 아저씨들 진짜.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친구가 아닌 그 지금 현 센터장이었던 사람이 그 조민 씨가 조국 장관의 딸인지도 몰랐고 정경심 교수의 딸인지도 몰랐고 그 전 센터장도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조민 씨가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었다면 네, 깨웠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만둬,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 거기서 그렇지. 감히 인턴이 어디서 잠을 자? 그렇죠. 키스트가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잠을 그쵸. 잤다면은 그렇죠. 박살 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쟤 조국 딸이래. 에이, 안 돼. 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조국 딸인지도 몰랐다고.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제가 조국 딸이야?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그때 걔가 조국 딸이었어? 네. 10년 전에 걔가. 그리고 재판장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님도 이번에 텔레비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뭘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 검사님 한번 초청을 해서 네.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계속 그동안에 보면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뭐 증거는 안 나오고 진술만 있다. 근데 그 진술도 자꾸 바뀐다. 그쵸.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증거마저도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게 그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는 요 사안, 그러니까 키스트 관련한 거는 공소 취소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그 공소 사실들이 그 진술, 그러니까 검찰 조사 당시에 나왔던 증인들의 말과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뭐 정경심 교수가 다 알았고 조국 장관도 다 알았고라고 맞아.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대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줄 알았어야 되고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돼야 될 걸 예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 안 되면 이 사건 자체는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 조국이 민정수석 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 정권의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걸 일찌감치 2, 3년 전에 예견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고 사드렸어야지 이게 전부 다 사모펀드도 문제가 되고 뭐도 문제되고 뭐도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죠. 뭐 조국 장관의 부인 정도였으면 뭐 그 정도 뭐 선견지명이 있었나 보지 뭐.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저는 저희 정경심 교수님한테 가서 저희 복권 번호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이번 정경심 교수의 재판 그리고 지금 계속 이번에 새로 시작됐잖아요. 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죠. 예, 네. 지난 3월 22일에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예,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등을 쳤던 어떻게 보자면 뒤통수에 칼을 꽂았을 것이다라고 알려졌던 박형철 전 민정비서관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그 감찰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됐고 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특감반의 권리가 아니라 애초에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한 그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다 끝났고, 그렇죠. 네,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는 조국 민정수석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양반은 감찰이 중단이 됐다. 네.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조국 장관이 그냥 스톱시켰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와갖고 그 더 이상 감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의 사실은 스모킹건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지. 이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을 가지고 조국 장관을 기소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이 완전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그럼 박경철 비서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칼을 여기다 꽂았다 저기다 꽂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칼이 양날검인데 여기저기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비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럼 약간 뭐 박쥐냐 뭐 이런 박쥐냐. 얘기,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박씨니까 박진가?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형철 비서관의 입장이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검찰이 황당하게 입장을 바꾼 얘기도 있었죠. 이게 그 전날,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이 중요한 얘기를 입장을 확 바꿨다죠.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네네. 그 넘겨줘야 될 증거 목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44개, 그거 44개를 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안 아. 주냐? 내놔라. 그치? 네네. 내놔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못 준다. 왜 못 주냐? 라고 하니까 그 고소고발된 건데 그 고소고발장 내놔야지 우리가 뭐 방어할 거 아니냐? 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이거 고소고발 사건 아니야. 인지사건이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네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은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다. 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네. 알릴레오에서죠. 그 저한테 많이 아픔을 준 알릴레오. 네. 예. 그 알릴레오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검찰이 사전에 내사 잔뜩 해가지고 이 사건을 뭐 했다. 수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 없다. 우리는 계속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부터는 그냥 허위 억측이다라고 그렇지, 굉장히 주장을 억측이다,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변호인 측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언론에 검찰 관계자라는 분이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증거를 다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고소고발장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다 열람등사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해준다고 그랬지. 언론에서는.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근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열람 등사를 매번 거부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 잇따라 열람 등사를 계속 거절하면서 지금 재판 자체를 되게 공정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일부 질질 시간을 좀 끈다는 그런 그쵸. 느낌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44개 정도의 문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고 있는 네. 거. 예. 여기 보면은 고소 고발장 그리고 수사 당시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보고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된 문서인데요. 이게 검찰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건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왜 실익이 않고 없어 고소고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인지수사기 때문에 고소고발장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고소고발 사건이면은 고소고발장을 부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쵸. 이거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인지 사건이라 안 줘도 된다.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고소고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려서 지난해 9월 6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대로라면 인지수사 이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사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지수사니까. 예. 그리고 그 9월 6일 이전에 사실은 고소고발장이라고 해봤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여지를 둔다면. 근데 정경심 교수나 조민 씨에 대한 고소고발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가 없었다면 그날 9월 6일에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언론들은 우리 빼고 나머지 언론들은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갑자기 그 검찰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 지금까지는 고소고발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내사를 했었다. 인지사건이었다. 라고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도 거짓말했던 게 밝혀진데도 보도를 안 했잖아요. 이날 재판에서 가장 보도가 많이 된 것은 조민 엎드려 잠만 잤다였습니다. 그놈의 잠만 잤다가 모든 걸 덮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저 기자 인턴 생활할 때 잠 많이 잤거든요. 숨어서. 그러면 숨어서. 저도 허위 인턴인 건가요? 그 도대체 누구야? 그 사수가 누구였어? 그거? 네, 이거 혹시 내가 아는 놈 아니야? 예, 그렇죠. 허위 인턴이네 이거. 내가 괜히 잘못 걔를 고소해야 되겠다. 그 업무방해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냈으니까 진짜 걔가 나쁜 놈이야. 네. 저 네. 고소고발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할 거야. 자,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한 재판 그리고 더욱더 황당해지고 있는 언론 보도 이 장면을 우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에서는요.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각자가 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론 기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자 한 사람이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관이어야지 통제가 되는데 한 놈 한 놈이 다 언론 기관인데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를 고발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받아 남의 기사를 조금 베껴 쓰는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창피하지. 그렇죠. 근데 창피해 정상이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의 기사를 그냥 아무 추가 취재 없이 베껴 쓴다는 거. 아니, 남이 단독을 하고 특종을 했는데 그 기사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도 조금 민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거를 취재하려고 막 달려나가는 건데. 얘가 이거 했으면 난 이거 하나라도 더 더한 거 해가지고 네. 뭔가 내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언론을 보면은 그런 자존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나 조국 장관님 재판 그리고 조범동 씨 재판을 갖다가 나오면 항상 황당한 건 연합뉴스가 기사를 쓰자마자 모든 기사가 똑같은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언뜻 알기로도 한 100여 개가 넘고 법조에 출입하는 소위 말하는 법조 기자단이라는 데가 한 40개 40개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거기 법조 기자단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가 한 20개. 그쵸. 한 6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언론사가 연합뉴스하고 논조가 똑같다. 아니 사실관계도 똑같이 쓰더라고. 그렇죠. 오타도 똑같습니다. 오타? 띄어쓰기 오타도 똑같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더 이상 언론 얘기 아니라 받아쓰기. 카피라이터네? 아, 황당합니다.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 복사해서 쓴다. 그 아. 뜻은 아니죠, 원래는. 네. 네, 어쨌거나 카피라이터가 됐습니다. 예. 근데 더 요즘 황당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마치 검찰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라는 멘트로 나올 때가 많고요. 요즘은 법조 관계자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직접 밝히진 못하는데 검사들의 말을 써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검찰 관계자라고 썼고요. 네. 그런데 요새는 다양하게 법조 관계자, 심지어는 어느 신문 취재에 따르면 취재를 종합하면. 취재를 종합하면 네. 대단해요. 근데 뻔히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검사가 해준 얘기야. 그렇죠. 예, 참 그러면서 검찰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완전 그러니까 지난해 9월 6일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조민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엎드려 잠만 잔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얼추 살펴봤을 때도 네이버에서 10페이지 정도가 똑같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그래도 일정한 사건을 그대로 뭐 받아 썼던 어쨌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하는 말을 그대로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이번에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장모 사건을 내게 보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언론사라면은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는 게 뭔 의미야? 그렇지.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검찰과 같은 논조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보도된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게 검찰총장 장모 수사 돌입한 검찰 윤석열 내게 보고하지 마라. 아니 총장 장모를 수사를 하는데 그걸 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 검찰이 얘기하는 밀행성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수사에 돌입을 한 건 그렇다 치고 네. 그거를 총장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대통령 수사할 때는 뭐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청와대 수사할 때는 청와대한테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뭐 보고를 하고 했나요? 그냥 했잖아요. 심지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강욱 비서관 이런 수사하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냥 갔잖아요. 그렇죠. 응?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연풍문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왔으니까 협조하세요. 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조국 전 장관 집에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그렇죠. 조 전 장관이 그냥 내 와이프가 굉장히 아프니 그것만 양해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비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 툭하면 보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뭐 큰 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 뭐 좋아요. 검찰은 그럴 수 있어. 검찰은 그럴 수 있는데 기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내게 그 보고하지 말라라는 건 오히려 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라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을 굳이 함으로써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그 당시 장관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해. 그래 보고하지 말아봐. 그 공개적으로 하지 이건 말고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보면은 우리 장모 수사한다며 보고하지 말고 해. 보고하지 말고 해. 나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그럴 그 거야, 군대 진짜?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먹고 남겨 뭐 이런 것처럼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병장은 안 먹으면서 애들 먹고 있을 때 조금만 먹고 남겨. 얼만큼 남겨야 되죠? 나 많이 맺혔었구나. 네, 아, 어느 병장이었니? 예. 걔 이름 좀 까봐라 여기서 한번. 약간 뭐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이 기사 쓴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측의 동화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썼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히려 뒤에 왜라는 말이 더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언론계에 좀 네. 오래된 이제 연차 많으신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용기레기. 어용이 아니라 검용이에요. 검용기레기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이 언론 특히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쓰는 내용들을 보면은 검비어천가 검비어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는 성렬천강지고 검비어천가의 네. 성렬천강지고 검용기레기들이 만든 참 이 뭐야 이거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좀 우리 법조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후배들아 이제 그러지 말자 좀 응?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사법농단 재판 여러분 참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죠? 이 사법농단 사건이 언제적 사건이지? 네. 2017년에 처음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2018년 12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참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지금까지 55회나 진행이 됐다고요? 55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도 증인이 반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아마 뭐 2년, 3년 정도 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1심이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심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증인의 한 3분의 1, 절반도 못 불렀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요, 이게?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법농단 재판들, 뭐 임종원 전 차장이라던가 이 재판들 보면은 그 증인에 대해서도 계속 신빙성, 뭐 신뢰도를 신빙성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던가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탄핵하던가 그렇게 되니까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거는구나, 증거를 그렇죠. 내면은. 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할 말 없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에서 보면은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임종원 차장이 직접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변론합니다. 변호사는 뭐하고? 그렇죠. 변호사는 그냥 모양? 네, 모양새고요. 모양이고, 구색 맞추기. 네. 그리고 얼마나 그 법을 잘 아냐면 검찰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더라고요. 검찰도 참 할지다 아니다, 진짜. 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판사님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내비둬? 저번에 한 번은 그 임종원 전 차장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접 검찰한테 약간 훈계를 하는 임종원 차장한테 그런 거는 당신이나 하라고 약간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네. 검찰한테 가르쳤구나. 검찰을 막. 훈계를 한 거죠. 그래가 하니까 재판장이 보다 못해서 그것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는 집에 가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임종원 차장이 그 재판장을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그쵸. 야, 참 짜증 지드러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뭐 증거라고 제출하면은 이거 증거가 되네, 안 되네, 내용이 뭐네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도 그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도 많이 다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한 게 아니라 네. 위법해서 했다. 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증거를 어떻게 해서 확보했는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겠네. 그렇죠. 세워라, 내워라 하시겠네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또 법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어떻고 옛날 판례가 어떻고 다 따집니다. 이 취재를 하는 것도 힘들겠어요. 그 보통 그 재판에 들어가면 저희가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하면은 아무리 늦어도 6시에 끝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지. 끝내야 되니까. 근데 임종원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오후 11시까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했는데 네. 오후 11시면 그러면은 한 18시간 한 건가요? 그렇죠. 야, 극한 직업이구나. 나는 내 후배들이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야, 이거. 자,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벌써 55회를 했고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6회. 그새 한 2차례 더 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57회 정도 됐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8회 정도가 됐는데 현재 아직 1심도 안 끝난 상태고 아직까지 추가로 불러야 될 증인도 산더미 같고. 그렇죠. 참 그렇다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유죄 판결이 난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전에 이렇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나온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한 모든 재판들에서 그 판사들에 대한 무죄가 판결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미 앞에 나온 재판들 중에는 네네. 그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만 한 징역 집행유예 정도를 받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 나머지 그 사법농단을 했던 그 주역들은 모두 다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무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사람 왜 이렇게 끌어? 좀 빨리 하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나는 알지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선거를 끝내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쪽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야당, 특히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면 어찌 된다? 이 재판도 끝난다. 그런 판단이 이 재판이 끝나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 총선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재판을 끌고 간다야. 그래서 나는 설마 그걸 1년을 끌까 했거든. 1년을 끄네. 기술이 되니까. 그렇죠. 야. 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1심을 질질 끈다는 것은 뭐냐면 1심부터 무죄를 받아내겠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서 여야 바뀐다. 그러니까 여소야대로 바뀌게 되면 특히 보수 야권의 힘이 세지게 되면 자기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즉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거 제대로 하시라고. 잘못하면 양승태 풀려나. 알았어?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잘 찍어. 네. 장모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내게 보고하지 마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라고 하죠. 글쎄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 뻔한 얘기, 그리고 이미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서로 다 얘기된 얘기를 굳이 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것은 제 머릿속의 생각, 제 견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을 계속 그대로 둬야 하는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객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용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김태현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초에 조국 다시. 네,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이 굉장히 다시. 자, 그래 박경철이가 뭐라고 했는데? 야 이씨. 넘어가. 네. 청문회 수도. 아 미치겠어. 네네. 이것도 살려 그냥 나 진짜. 기